(1991년 12월) 부산항을 떠난 400톤급 어선 태양호에는 20명의 신입 선원이 승선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과 주택자금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 배에 오른 그들은 5, 6도를 지나는 순간 자신들이 탈출 불가능한 지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는 강제로 삭발당했고 이름 대신 번호가 붙었습니다. 하루 22시간 노동, 노란 부위와 새 파이프로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생오징어를 물어뜯게 하는 끔찍한 처벌. 편지를 쓰다 발각된 19세 소녀는 밧줄에 묶인 채 초주검이 되었고 견디다 못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은 배의 스크류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이는 사흘간 투망대에 묶여 말라갔고 반란을 계획한 리더는 의문의 사고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법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인간은 번호가 되었고 죽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악몽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온 한 남자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난 현대판 노예선의 실체. 하지만 법정은 차갑기만 했고 진실은 여전히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1년 초겨울 서울 영등포역 뒷골목은 매연과 가난이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늘어선 판잣집에서는 연탄가스 냄새가 새어나왔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박성호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작지만 알찬 철공소를 운영하며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공장 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긴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돈이 순식간에 박성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공장 앞에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집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리며 협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피신했고 박성호는 홀로 남아 빚쟁이의 칼날 같은 독촉을 견뎌야 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값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밤 그는 눅눅한 바닥에 굴러다니던 스포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경마 결과와 야한 광고들 사이로 한 줄의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양어선 급구, 월급 300만 원, 주택자금 2천만 원 즉시 제공. 당시 1만 노동자의 월급이 50만 원 남짓이던 시절 3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택자금까지 즉시 제공한다니 그것은 벼랑 끝에 선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광고에 나온 대륙해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실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호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하러 오신 거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실장은 박성호의 거친 손을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백이면 바다에서 금방 자리를 잡겠구먼. 힘든 일 하셨죠? 그럼 바다 일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월급이 300만 원이 맞느냐고, 주택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실장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인만 하면 오늘 바로 집으로 돈 보낼 수 있어요. 가족들 걱정 많으시죠? 실장은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도장 찍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다른 서류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오직 도장 찍을 것만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처가에 있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도 두려웠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실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뒷문이 열리더니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들은 순식간에 그를 붙잡더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지갑, 그가 가진 모든 소지품이 빼앗겼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성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한 사내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실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 소속입니다. 선급금 2천만 원을 받은 이상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배에서 내릴 수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박성호는 그제야 자신이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원한 노예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는 검은 승합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다른 남자 서너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박성호와 비슷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승합차는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만이 차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호는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새벽녘 차는 부산의 외진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성호의 눈앞에는 녹슨 찰갑을 두른 채 흉물스럽게 떠있는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400톤급 어선 태양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는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배를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배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그는 태양호의 녹슨 사다리를 타고 올랐습니다. 태양호는 1991년 12월 중순 부산항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오른 지 이틀째 되던 날, 박성호를 포함한 신입선원 20명은 비좁은 선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났던 실장과 사내들은 이미 작은 배를 타고 돌아갔고, 이제 배 위에는 선장과 갑판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배에서 일해온 고참 선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박성호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부산항의 마지막 보루인 오륙도를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6개의 바위섬이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위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갑판으로 나와! 당장! 육지에서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선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다른 신입 선원들이 갑판으로 올라가자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갑판장 신씨였습니다. 육지에서 볼 때는 그저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어. 갑판장의 고함에 선원들은 차가운 철판 위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12월의 바닷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고 철판에 닿은 무릎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갑판장은 쇠파이프로 철판을 탕탕 두드리며 천천히 선원들 앞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고참 선원 서너 명이 비슷하게 강목과 삽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아, 잘 들어. 여기서부터는 육지의 법이 통하지 않아. 갑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로 한 선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륙도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배는 내 왕국이야. 내가 곧 법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이 아니라 배를 돌리는 소모품일 뿐이지. 알아들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파이프를 철판에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갑판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못 들은 걸로 알아. 그때 박성우 옆에 무릎 꿇고 있던 30대 초반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계약 조건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월급이랑 근무 조건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판장이 손짓을 하자 고참 선원 2명이 달려들어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지만 고참 선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갑판 한가운데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내팽겼습니다. 계약 조건! 여기서 계약 따령하는 놈이 있네? 갑판장이 냉소를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군화를 신은 발로 남자의 가슴팍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판장은 계속해서 남자의 옆구리와 등을 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으악! 남자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거센 디젤 엔진 소리는 그 비명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 원천봉쇄된 거대한 수중 감옥이었습니다. 북타가 끝난 후 갑판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피 흘리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가고 싶으면 수영해서 가든지, 여기서는 일 못하는 놈이 병신이야. 그날 밤 배는 더욱 깊은 공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장은 조타실의 무전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고 통신실 문에는 굵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선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밤,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판장은 선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구타당한 남자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겨우 일어서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너희한텐 이름은 없어. 번호만 있지. 그는 선원들을 일렬로 세우더니 한 명씩 등 뒤에 번호를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박성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갑판장은 그의 등에 굵게 8번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페인트가 맨살에 닿는 순간 박성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8번, 대답해. 예, 예. 박성호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박성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양호의 소모품 8번일 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선실 침상에 누워 그는 서울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고 육지는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북태평양 조업지로 나아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선장은 또 다른 기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입 선원의 머리카락을 1cm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밀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판장은 선원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은 뒤 냉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발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마. 이는 위생을 위한 거니까 순순히 따르도록. 하지만 그것은 위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탈출할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가학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발 도구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참 선원들이 들고 나온 것은 양털을 깎는 데 쓰는 녹슨 가위와 생선을 손질하다 무뎌진 식칼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차가운 철판 위에 앉혀진 채 고참 선원이 휘두르는 가위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가위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뜯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피가 잡아당길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마 위쪽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아파요. 박성호가 신음을 흘리자 고참 선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파? 앞으로 더한 게 많은데 벌써 올상이네. 식칼이 두피를 긁어내는 느낌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무딘 칼날이 피부를 질질 끌고 지나갈 때마다 박성호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삭발당하던 한 선원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갑반장이 다가와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머리 깎는데 왜 이리 시끄러워? 삭발은 한 사람당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도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머리카락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의 차례가 끝나자 그의 머리는 마치 망가진 인형처럼 울퉁불퉁했고 여기저기 붉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명의 신입선원 모두가 피투성이 머리로 갑반에 서 있었습니다. 갑반장은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즐기듯 바라봤습니다. 가해자들은 선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저것들 좀 봐라, 진짜 죄수 같네 라고 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성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삭발이 끝난 후 갑반장은 선원들을 배의 옆구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닷물이었습니다. 머리 감아, 빨리! 선원들은 차가운 바닷물로 머리를 감아야 했습니다. 짠 바닷물이 찢어진 두피에 스며들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박성호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로 피를 씻어내자 상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머리 전체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 박성호는 배의 철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철판 위에는 한때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이자 존경받던 가장이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에 도끼만 가득한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삭발로 인해 휑해진 머리, 그 위로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들, 그리고 등에 적힌 8번이라는 번호.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배정받은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실은 성인 한 명이 제대로 눕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2단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한 침대에 2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허리를 완전히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환기구도 제대로 없어서 선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갑반장은 선원들에게 조업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루에 22시간을 일하고 겨우 2시간만 쉴 수 있는 살인적인 노동이었습니다. 2시간의 휴식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건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야. 제대로 일 안 하면 잠은 없다. 갑반장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었고 박성호는 처음으로 원양어선의 지옥 같은 노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고 오징어를 분류하고 얼음에 담고 다시 그물을 내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2시간의 휴식 시간이 되어 선실로 돌아왔을 때 박성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무엇보다 머리가 시렸습니다. 삭발로 인해 휑해진 머리 위로 선실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12월의 북태평양은 혹독하게 추웠고 난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선실은 냉장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성호는 머리를 감싸지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해풍이 상처난 두피를 스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하나씩 상실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삭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지에서의 삶과 영원히 작별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으며 이제 자신은 그물에 걸려 올라올 물고기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성호는 자신의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울퉁불퉁한 상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배에 오른 순간 박성호라는 인간은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8번이라는 번호뿐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말 태양호가 북태평양 조업해역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배 전체에 집어등이 켜졌고 그 강렬한 빛이 바다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오징어들이 빛에 이끌려 수면 가까이 떠오르면 선원들은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갑판장의 호각 소리와 함께 하루 22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이 박성호의 영혼을 본격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에게 허용된 잠은 하루 단 2시간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조업량이 적으면 기압이 빠졌다는 이유로 휴식 시간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박성호는 첫날부터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그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였습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 힘껏 당겨야 겨우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8번, 힘 좀 써! 뭐 하는 거야? 갑판장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박성호는 이미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그물의 거친 섬유질이 피부를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업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김없이 노란 플라스틱 공이 날아왔습니다. 부이였습니다. 어망을 띄우는 데 사용하는 그 공은 무겁고 단단했으며 사람의 몸을 가격하기에 충분한 무기였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부이가 박성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으면 더 맞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악빌고 다시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부이에 맞은 횟수가 5번은 되었습니다. 옆구리는 시커먼 피멍으로 얼룩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들은 졸음을 쫓는다는 구실로 대나무 막대기와 삽자루를 휘둘렀습니다. 밤새 일하다 보면 선원들은 서 있는 채로 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등 뒤에서 막대기가 날아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짝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성호는 통증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물을 당겼습니다. 조업 시작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번으로 불리던 한 선원이 피로에 지쳐 그만 그물을 당기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판장은 쓰러진 선원을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고함쳤지만 선원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갑판장은 옆에 있던 장기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나무판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일하다 말고 자! 갑판장은 장기판을 선원의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갑판에 울려 퍼졌고 장기판이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충격에 선원은 깨어났지만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도 똑같이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당장 그물 당겨!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선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타실에서 내려온 선장은 쓰러진 선원에게 다가가 군홧발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제대로 일해. 고기 못 잡으면 밥도 없어. 상처가 생겨도 치료는커녕 소독약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진 15번 선원은 그날 밤 내내 피를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짠 바닷물이 상처에 닿아 선원은 매 순간 비명을 삼키며 작업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에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생선머리를 물에 대충 삶은 국과 쉰내가 나는 밥이 전부였습니다. 생선머리는 이미 썩기 시작해 역한 냄새가 났지만 선원들은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굽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구역질을 참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쉰 밥은 시큼한 맛이 났고 목구멍으로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빨리 먹고 나와! 5분 안에 다시 작업 시작이야! 밥을 제대로 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허겁지겁 밥을 삼키고 다시 갑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박성호는 배를 채우기는커녕 속만 더부룩한 채로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오징어를 분류하고 얼음에 담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 작업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성호의 손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그 자리에 굳은 살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이 생길 틈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해왔기에 손바닥은 살점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물의 거친 섬유질이 상처에 스치면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그물을 당겼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성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바닥 전체가 피와 고름으로 번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시커먼 피가 고여 있었고 엄지손가락의 손톱은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때 철공서를 우령하던 정밀한 작업이던 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그물을 당기고 오징어를 분류하다 보니 허리 전체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선실로 돌아가 누워도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겨우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2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박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마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손이 망가지든 허리가 끊어지든 상처가 덧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물을 당기고 오징어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8번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육지의 법이 닿지 않는 바다 위에서 폭력은 어느덧 당연한 질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가 날아오고 막대기가 등을 후려치고 육설이 쏟아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매일 밤 갑판에 서서 캄캄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육지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였고 그 세계에서 그는 단지 번호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1992년 봄, 조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태양호는 여전히 북태평양을 떠돌았고 박상호를 비롯한 선원들은 끝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얼굴은 해풍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몸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배 위의 가학성은 단순한 체벌을 넘어 인격 자체를 파괴하는 광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이면 갑판 위는 상급자들의 지독한 유의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선원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사흘째 조업량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오징어는 몇 마리 되지 않았고 선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갑판장 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갑판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선원들을 한 줄로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원 집합, 갑판 중앙으로. 박성호를 포함한 신입선원들이 줄지어 서자 갑판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건 너희들의 기가 빠졌기 때문이야. 오늘은 정신개조를 좀 해야겠어. 고참 선원 한 명이 방금 잡아올린 오징어 몇 마리를 갑판 위에 던졌습니다. 싱싱한 오징어들이 갑판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갑판장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박성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번, 이거 먹어. 예? 뭐라고요? 갑판장은 차갑게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귀머거리야. 이 오징어를 입으로 물어뜯으라고. 날 것으로 말이야. 박성호는 갑판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박성호가 망설이자 갑판장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10초 안에 안 먹으면 이걸로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하나, 둘, 셋.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징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촉감이 손에 믿겨졌습니다. 오징어는 아직 살아있었고 다리가 그의 손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오징어의 몸통 부분에 이빨을 박았습니다. 질긴 살점이 입안에서 찢어졌고 비릿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더! 계속 뜯어! 갑판장의 고함에 박성호는 계속 오징어를 물어 뜯어야 했습니다. 생 오징어의 차갑고 질긴 살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빨로 힘껏 잡아당기자 오징어의 먹물이 터져나와 얼굴과 입 전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토하는 순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똑같이 오징어를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갑판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짐승처럼 오징어를 물어뜯었고 먹물이 터져나와 얼굴을 새카맣게 만들었습니다. 고참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저것들 좀 봐. 진짜 짐승 같네. 야, 사진 찍어둘 걸 그랬나? 박성호는 질긴 오징어 살을 씹으며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징어의 단단한 부리 부분에 그의 앞니에 걸렸습니다. 무리하게 잡아당기자 갑자기 앞니 하나가 그물에 걸려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으악! 박성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안 가득 피가 차올렸고 혀로 만져보니 앞니 하나가 뿌리째 빠져 있었습니다. 뽑힌 이빨은 바닥에 떨어져 오징어 먹물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판장은 그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8번 이빨 빠졌다. 제대로 정신 차렸네. 고참 선원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박성우는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삼키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빨이 빠진 자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혀로 그 공간을 만질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오징어 처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조업이 부진하자 갑판장은 새로운 처벌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신입선원 서너 명을 골라내더니 옷을 모두 벗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부 벗어! 팬티만 남기고. 한겨울도 아니고 4월이었지만 북태평양의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선원들이 떨면서 옷을 벗자 갑판장은 양동이에 바닷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팬티만 입은 선원들에게 그 차가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었습니다. 으흑! 박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고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갑판을 기어다녀 정신 좀 차릴 때까지 말야. 갑판장의 명령에 선원들은 갑판 철판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팔과 다리로 철판을 짚을 때마다 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철판에 닿을 때마다 뼈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박성우는 이를 악물고 기어다녔습니다. 멈추는 순간 또다시 물이 끼얹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이 모든 상황을 조타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묵인했습니다. 때로는 무전기를 통해 갑판장에게 더 잔인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갑판장, 저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한 바퀴 더 돌게 해. 무전기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갑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원들에게 갑판을 한 바퀴 더 기어서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성우는 이미 손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기어야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배 위에서 인간의 고통이 상급자들에게는 지루함을 달래주는 유흥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벌이 끝난 후 박성우는 선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입안에서는 여전히 피맛이 났습니다. 혀로 빠진 이빨자리를 만져보니 덜걸어진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러진 치아 사이로 흐르는 피를 삼키며 언젠가 이 모든 모욕을 세상에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라지고 오직 짐승 같은 비명과 포효만이 갑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호는 마음속에 증오의 기록을 새겨나갔습니다. 갑판장의 얼굴, 선장의 목소리, 고참 선원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지옥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태양호에는 박성호보다 훨씬 어린 선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그는 신입 선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민수는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병든 부모님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이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신장이 나빠져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했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민수가 태양호에 오른 것은 박성호보다 2달 정도 늦었습니다. 1992년 2월쯤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배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는 앳된 얼굴에 순수한 눈빛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서 생기는 점점 사라져갔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선원들보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어서 무거운 그물을 당기는 일이 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갑판장은 민수를 더욱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12번! 힘 좀 써! 그 나이에 왜 이리 맥을 못 쳐! 민수는 12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매질당했고 다른 선원들보다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며 민수의 몸과 마음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박성호는 가끔 민수의 얼굴을 보면서 서울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던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1992년 7월 어느 날 밤 박성호는 선실에서 잠을 청하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누군가 조용히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수였습니다. 소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작은 종이 조각과 연필 한 자루를 꺼내놓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든 척하면서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글을 쓰다가 멈추고 다시 쓰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판 위로 모든 선원이 소집되었습니다. 박성호가 갑판에 올라가자 이미 민수가 갑판장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몰래 숨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너 몰래 편지 썼어? 갑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찢어진 편지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매일 맞고 있고. 갑판장은 거기까지 읽더니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편지 조각들도 모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수가 온 마음을 담아 썼을 편지는 그렇게 바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의 비밀을 외부로 발설하려는 놈은 바닷밥이 될 줄 알아. 갑판장의 고함이 갑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참 선원 2명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밧줄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참 선원들은 민수를 붙잡아 갑판 한가운데 있는 굵은 기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밧줄이 민수의 몸을 감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기둥에 묶였고 민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자신도 똑같이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갑판장은 삽자루를 들고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묵직한 삽자루였습니다. 오늘은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너희들 모두 똑똑히 봐라. 이 배에서 배신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첫 번째 타격이 민수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등, 허벅지, 팔, 가리지 않고 삽자루가 민수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밧줄에 묶여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타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고 나중에는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갑판장이 한참을 때린 후에야 겨우 멈췄을 때 민수는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서 피가 흘렀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풀어줘! 갑판장의 명령에 밧줄이 풀렸고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민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선실로 끌고 가! 고참 선원들이 민수를 질질 끌고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박성우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던져졌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덧나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갑판으로 나가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호가 새벽 작업을 마치고 선실로 돌아왔을 때 민수의 침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다가가 보니 민수가 팔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훔쳤는지 날카로운 쇠붙이로 왼쪽 팔목을 긋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박성호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선원들도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급히 갑판장을 불렀고 잠시 후 선장과 갑판장이 선실로 내려왔습니다. 선장은 민수의 팔목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물 하나라도 더 당겨! 선장은 선실에 있던 낚싯줄과 바늘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독약도 없이 마취도 없이 민수의 찢어진 팔목을 거칠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선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생선을 꿰매듯 거칠고 빠르게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꿰맨 상처는 울퉁불퉁했고 곳곳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수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박성호는 밧줄에 묶인 채 신음하던 소년의 눈망울을, 그리고 이제 팔목에 거칠게 꿰매진 상처를 가진 채 멍하니 누워있는 민수를 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침묵해야만 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소년의 눈물은 파도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 비릿한 슬픔은 박성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오직 기계처럼 그물을 당길 뿐이었습니다. 한때 순수한 눈빛을 가졌던 소년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박성호는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에도 벅찬 곳이었습니다. 1993년 봄이 되었습니다. 박성호가 태양호에 오른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조업, 끝없는 폭력, 그리고 탈출 불가능한 고립감은 선원들을 점점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선원은 밤마다 환청을 호소했고 어떤 선원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엔진 소리가 요란한 기관실 근처에서 몇몇 선원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못 살아. 차라리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나을지도 몰라. 육지로 헤엄쳐 갈 수 있을까? 미친 소리 하지 마. 여기가 어딘데. 북태평양 한가운데야.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희망이라도 매달리게 됩니다.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되는 상상,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배를 만나는 상상, 그런 말도 안 되는 꿈들이 선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3월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6번으로 불리던 김 씨와 17번 조 씨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 4시경 조업이 잠시 중단되고 교대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배의 망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저놈들! 고참 선원이 하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난간을 넘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이어 조 씨도 뛰어내렸습니다. 첨벙, 첨벙. 두 번의 물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비명 같은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답장이 급히 달려왔고 선장도 조타실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배는 급히 엔진을 멈추고 집어등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물 위에는 두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명대도 없이 맨몸으로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맨몸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김 씨는 물에 뛰어든 직후 배의 후미로 흘러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스크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물 위로 붉은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김 씨보다는 운이 좋았습니다. 스크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진 덕분에 휘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의 북태평양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조 씨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지만 금세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물뿐인 망망대해,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조 씨는 곧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의 열을 빼앗아갔고 파도는 그를 계속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 못 가 조 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손을 흔들고 비명을 지르며 배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장은 상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저 멍청한 놈, 결국 살려달라고 하네. 끌어올려. 고참 선원들이 밧줄을 던졌고 조 씨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갑반에 올라온 조 씨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겨우 10분 정도 있었을 뿐인데 그는 이미 저체온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조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갑반장의 얼굴에는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용서? 네 새끼가 감히 도망치려고 했어? 갑반장이 조 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조 씨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지만 맞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본보기로 삼아야겠어. 다른 놈들도 똑똑히 봐라. 선장의 명령에 고참 선원들이 밧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조 씨를 배의 앞쪽 투망대로 끌고 갔습니다. 투망대는 배의 맨 앞쪽에 튀어나온 구조물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참 선원들은 조 씨를 투망대의 기둥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기둥에 단단히 묶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갑반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좋으면 여기서 실컷 구경해. 목마르면 바닷물 마시고. 조 씨는 투망대에 묶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태양에 그을렸고 밤이 되면 차가운 해풍이 온몸을 얼렸습니다. 3월의 북태평양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계속 투망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새빨갛게 타올랐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물이라는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호는 작업을 하면서도 투망대에 묶인 조 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함께 그물을 당기던 동료가 저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조 씨에게 물 한 모금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도 똑같이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장이 드디어 조 씨를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밧줄이 풀렸을 때 조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심하게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혔고 탈수로 인해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선실로 끌고 가서 물 좀 주어. 죽으면 귀찮으니까. 선장의 말에 고참 선원들이 조 씨를 질질 끌고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박성호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 씨는 겨우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후 조 씨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선실에서 선원들은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다로 뛰어들어도 죽고 배에 남아도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박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떠다니는 조업장이 아니라 탈출의 의지마저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고도의 정신적 수용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선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무거운 침묵과 기계적인 순응뿐이었습니다. 죽음은 차라리 축복처럼 여겨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시신을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의 죽음과 조 씨의 처벌을 목격한 후 다시는 어떤 선원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1993년 5월 조 씨의 탈출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선원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내면에는 분노와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호를 포함한 몇몇 선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엔진실 근처에서 박성호는 다른 선원 4명과 마주쳤습니다. 9번 석 씨, 3번 이 씨, 7번 윤 씨, 그리고 14번 최 씨였습니다. 모두 신입 선원들이었고 박성호처럼 1년 이상을 이 지옥 같은 배에서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해서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었습니다. 석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선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우리 모두 알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여기서 죽는다는 거. 다른 선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몇몇 선원들이 병들어 죽었고 김 씨처럼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선원의 수는 늘어났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를 장악하는 거야. 선장과 갑판장을 제압하고 배를 육지로 돌리는 거지.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맨손으로 선장과 갑판장 그리고 고참 선원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석 씨는 준비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업할 때 쓰는 사단칼이 있어. 그리고 갑판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들도 있고 선장실에는 총도 있다던데 그건 제압한 후에 확보하면 돼. 사단칼은 오징어를 손질할 때 쓰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무기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몽둥이는 이미 선원들을 때리는 데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5명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선원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고 선장과 갑반장을 동시에 제압해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 무전기를 잡으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씨는 다음 보급일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보급일이 오면 배의 경비가 약간 느슨해지고 식량과 물자를 옮기느라 고참 선원들도 분주해졌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급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고 다음 보급일은 6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6월 3일이야. 그날 새벽 4시 교대 시간을 노리는 거야. 석 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새벽 4시는 야간 조업이 끝나고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이동하고 갑반장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조타실의 선장을 먼저 제압하고 이어서 갑반장과 고참 선원들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선원들도 우리 편이 될 거야. 모두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박성우는 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계획이 세워진 후 선원들은 조업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사단칼 2자루를 몰래 숨겼고 갑판에 있던 쇠파이프 하나도 은밀하게 선실 구석에 감췄습니다. 강목 몇 개도 확보했습니다. 무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이틀 앞둔 6월 1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조업일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파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양망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모든 선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석 씨도 그물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석 씨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고참 선원이 석 씨를 불렀습니다. 야, 9번, 저쪽으로 가서 그물 정리해. 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의 옆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그물을 정리하는 공간이었는데 난간과 가까워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석 씨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박성우는 눈으로 쫓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선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9번은 어디 갔어? 박성우는 고개를 들어 석 씨가 있던 곳을 봤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달려갔고 박성우도 따라갔습니다. 난간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 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갑반장이 달려왔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높지 않은 평온한 날이었지만 석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바다에 빠졌어? 갑반장이 다른 선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석 씨가 배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장이 조타실에서 내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 9번이 없어졌어? 선장은 잠시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주의에서 죽은 놈은 보상금도 없어. 그냥 넘어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석 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도 수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작업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석 씨가 서 있던 자리를 다른 선원이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석 씨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바닥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석 씨의 장화였습니다. 한 짝만 남아 있었고 그 안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석 씨를 바다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계획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5명 중 누군가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누군가 엿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장과 갑반장은 계획을 알고 있었고 주동자인 석 씨를 제거한 것입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독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을까? 이 씨일까? 윤 씨일까? 아니면 최 씨일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의 불씨는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석 씨가 사라진 후 다른 선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고 계획은 자연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석 씨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에 남겨진 피 묻은 장화 한 짝을 보며 진실은 영원히 심해의 어둠 속에 잠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배 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은 일상이 되었고 산자들은 죽은 자의 목까지 노동을 강요받는 잔혹한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옆에 선 동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배는 계속 북태평양을 떠돌았고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93년 11월 말, 박성우가 태양호에 오른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원들이 죽거나 사라졌고 새로운 선원들이 충원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이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틴 선원으로서 다른 신입들보다는 덜 맞는 편이었지만 여전히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 태양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낡은 엔진이 한계를 맞은 것입니다. 조업 중이던 배가 갑자기 멈춰섰고 기관실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관장이 급히 엔진을 점검했지만 부품 여러 개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선장님, 큰일입니다. 엔진을 고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엔진이 멈춘 채로 태양호는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고 조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량과 식수였습니다. 원래 일주일 후 보급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엔진이 고장나면서 보급선과의 만남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끼였던 식사가 하루 1끼로 줄었고 그마저도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수도 부족해져서 선원들은 목이 말라도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선장과 갑반장은 조타실에 틀어박혀 무전기로 본사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박성호는 갑판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멈춰 있어서 조업은 없었지만 선원들은 여전히 갑판을 청소하고 그물을 정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다! 배가 온다! 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배는 태양호보다 훨씬 컸습니다. 1000톤급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운반선이었습니다. 배 옆면에는 캐리어 77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선장은 급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캐리어 77호는 다른 어선들의 어획물을 수거해서 육지로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북태평양을 돌며 여러 어선에서 어획물을 받아갔습니다. 태양호도 정기적으로 캐리어 77호에 어획물을 넘기곤 했습니다. 이쪽은 태양호입니다.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입니다. 식량과 부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장의 무전에 캐리어 77호가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운반선이 태양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배 사이로 밧줄이 연결되었고 물자를 주고받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우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양호의 기관장 최 씨가 박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장이나 갑판장처럼 잔인하지는 않았고
가끔 선원들에게 남몰래 동정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8번, 잠깐 이리 와봐. 최 씨는 박성우를 배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 씨, 자네 이름 박성우 맞지? 나 다 알아.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성우는 놀라서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라도 살아서 나가야지. 여기 계속 있으면 죽어. 내가 도와줄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운반선으로 옮겨 타는 거야. 환자로 위장시켜서 말이야. 최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박성우를 중병 환자처럼 꾸며서 캐리어 775로 후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은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병든 선원을 배에서 내보내려 할 것이고 캐리어 775는 환자를 육지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자네 몸에 상처를 좀 낼 거야. 그리고 약을 먹여서 고열이 나게 만들 거고 선장한테는 내가 말하겠어. 전염성 질병 의심된다고. 박성우는 떨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최 씨도 자신도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공범이야. 3년 동안 이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인했으니까. 자네라도 살려서 내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최 씨는 준비해둔 칼로 박성호의 팔과 다리에 얕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독한 약을 박성호에게 먹였습니다. 약을 먹은 후 30분쯤 지나자 박성호는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장님! 8번이 쓰러졌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선장이 급히 달려왔고 바닥에 쓰러진 박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성호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고열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처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선장님. 이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선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에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운반선으로 보내! 빨리! 선장은 박성호를 배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 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참 선원 2명이 박성호를 들어올려 캐리어 77호로 옮겼습니다. 운반선의 선원들도 박성호를 보고 놀랐지만 일단 배의 창고에 눕혔습니다. 이 사람 치료 좀 부탁합니다. 우리 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태양호의 선장이 캐리어 77호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운반선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도착하면 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물자 교환이 끝나고 두 배는 분리되었습니다. 캐리어 77호는 서서히 태양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누워 작은 창문 너머로 태양호를 바라봤습니다. 2년 가까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그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호를 지켜보며 박성우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거기에 남겨진 민수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 체념한 표정, 죽어가는 눈동자.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자신만 탈출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리어 77호는 5일간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초에 부산 바다는 차가웠지만 박성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에서 내려 처음 땅을 밟는 순간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2년 만에 밟는 땅은 너무나 단단했고 그 감촉에 박성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해온 것을 만져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몰래 기록해온 피 묻은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석씨, 그리고 이름도 모른 채 바다에 사라진 수십 명의 선원들. 박성우는 그 명단을 가슴에 꼭 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명의 생명이 바다에 버려진 기록이었고 그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증언이었습니다. 1994년 1월 박성우는 부상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퇴원 직후 박성우는 경찰서에 찾아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양호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간직해온 메모지와 몸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빠진 앞니를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실종된 선원들의 명단을 본 경찰관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모두 실종되었다는 겁니까? 예, 바다에 빠지거나 구타당해 죽거나 아니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습니다. 최소한 15명 이상입니다. 박성호의 고발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4년 2월 현대판 노예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삭발당한 선원들,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 하루 22시간 노동, 부위와 몽둥이로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바다에 사라진 선원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방송사들도 잇따라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박성호는 카메라 앞에 섰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빠진 앞니를 보여주며 몸에 남은 상처들을 보여주며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바다에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호의 선주와 선장, 갑판장 신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태양호를 부산항으로 강제 입항시켰고 배에 남아있던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994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증인석에 섰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오징어를 물어뜯게 한 일, 차가운 물을 끼얹고 갑판을 기게 한 일, 민수가 편지를 쓰다 발각되어 구타당한 일, 김씨가 바다에 뛰어들어 스크류에 휘말린 일, 석씨가 의문의 사고로 사라진 일,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박성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선주와 선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박성호의 증언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원양어선은 본래 힘든 곳입니다. 해상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도시 사람들의 과장된 주장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삭발은 위생을 위한 것이었고 체벌은 규율을 지키기 위한 훈육이었으며 실종된 선원들은 모두 불가항력적인 해상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장은 증인석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우리도 선원들을 잃어서 안타깝습니다. 박성호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밧줄로 묶어 구타한 것도, 조씨를 투망대에 묶어 방치한 것도, 석씨를 바다에 밀어넣은 것도 모두 훈육이고 사고라는 것입니까? 재판은 몇 달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증거물로 박성호의 부러진 치아와 몸의 상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수가 썼다가 찢긴 편지 조각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이빨이 부러진 것이 정말 피고인들의 폭행 때문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작업 중 사고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편지 조각이라는 것도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직접 쓴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겁에 질려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폭력에 길들여진 선원들은 법정에서조차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994년 10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장과 갑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주에게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박성호는 판결문을 들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5년,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고작 5년이라는 말입니까? 더 큰 문제는 실종된 선원들의 행방이었습니다. 김씨, 석씨를 비롯한 15명 이상의 선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종을 해상사고로 결론지었고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북태평양 심해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박성호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태양호의 갑반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갑반장의 포효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오징어를 물어뜯는 악몽, 차가운 물에 젖어 갑반을 기는 악몽, 민수가 밧줄에 묶여 비정을 지르는 악몽.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낮에도 갑자기 환청이 들렸습니다. 8번, 그물 당겨! 갑반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박성호는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부산항에 나갑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저 멀리 바다 위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비명이 파도에 묻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태양호는 압류된 후 폐선 처리되었지만 비슷한 배들은 여전히 바다를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깃발을 달고 하지만 똑같은 지옥을 만들어내며 말입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김씨, 석씨, 민수,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얼굴들. 그들은 법정에서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몇 년의 징역형을 받고 이미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가족은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의 기록은 끝났지만 바다의 통곡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심해 속에 침몰했고 악마들은 여전히 다른 이름의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